반도체 산업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고종환 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반도체협회 고종환 실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2005년도에 한국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입사를 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반도체, 저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협회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정책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새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챗GPT를 통해서 이제 AI가 이제 붐이 되면서 그 AI용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 매출도 좋고요. 특히나 이제 그 AI 서버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HBM을 잘 만드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그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제 좀 좋아질 신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이 많이 올랐고요.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반도체 관세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관세가 딱 나오면은 반도체 주가가 좀 주춤하겠구나. 딱 그때 사야지 하고서 이제 제가 팔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 관세 정책 발표를 안 하고 그 사이에 주가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좀 걱정이 갖고 지금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지금 막 그런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성과가 또 지금 막 엄청 많이 받는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추석 때 집에 못 간대요. 고향 못 내려간대요. 워낙 보너스 많이 받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걔는 이제 고향 내려갔다 친척들한테 삥 뜯길까봐 고향 못 간다고 막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하여튼 반도체 경기는 상당히 좋고 기업들도 이제 좋은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상태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쉽게 오늘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뭐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고 수출 제일 산업이고 그런 말들 하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가 뭐가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잘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금 반도체 주요 이슈고요. 먼저 상반기 이슈와 하반기 이슈로 좀 나눠보면 올 초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원래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의 이제 좋은 실적은 그 반도체 가격에 좌우됩니다. 그 반도체 가격이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올해 초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많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반도체를 수요가 많아져서 많이 팔려서 그렇습니다. 그 수요의 중심은 지금 AI 서버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구글,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AI 서버 쪽 투자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좋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1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반도체도 이제 미국의 주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이제 AI 반도체를 중국에 팔게 했다, 못 팔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좀 영향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여러 군데서 세워지고 있는데 새로운 걸 이제 크게 지어지고 있는 건 용익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고요. 올해 3월달에 그 SK 하이닉스가 용익 원산면 쪽에 딱 클러스터를 보통적으로 착공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올 하반기 내년까지 이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AI 쪽에 대한 반도체 수요는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빅테크 기업들,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이 올해 워낙 많은 AI 투자를 해서 내년에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방 쪽에 이제 금리도 낮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돈이 다시 투자금이 몰리면서 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외에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뭐 일본, 그 여러 가지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국가 자체적으로 AI 인프라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쪽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좋은 상태이고 내년까지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는 사람들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반도체 관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달에도 안 나오고 다음 달, 하여튼 올해 중에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게 반도체가 관세가 좀 부과되면 그게 이제 반도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새 정부도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해서 AI 쪽에 30조 투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 21조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I와 반도체 쪽에 크게 이제 그 투자를 좀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 반도체 산업계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그 부품 산업입니다. 반도체가 쓰이는 PC, 핸드폰, AI 이런 게 같이 출범을 하면은 나오면 그 시장이 성장하면 반도체가 그 기기랑 같이 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갖고 90년대는 이제 PC가 이제 반도체 성장에 같이 주요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2000년대는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성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AI가 반도체 시장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7천억 불 정도 됩니다. 6,700억 불, 7천억 불 정도 되는데 2030년으로 들어가면 이게 1조 2천억 달러까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은 AI 서버, 챗GPT 같은 AI 서버가 이제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다면 이 AI가 이제 자동차라든지 로봇 여러 가지 IT 기기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성장을 이끌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반도체의 주요 어플리케이션 3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서버, 모바일, PC 이렇게 그 세 개가 이제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전자기기입니다. 하고 이것들이 잘 팔려야지만 이제 반도체 시장도 좋다. 반도체 수요도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이게 PC, 모바일, 서버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간 이제 핸드폰에 들어간 반도체의 밸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새 핸드폰은 좋은 걸 새로 사면 한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핸드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 하드웨어 가격, 마케팅이나 소프트웨어를 빼고 기계값이 보통 그 중에 반 정도 합니다.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기계값이 되고 이 기계값 중에 배터리라든지 뭐 패널 뭐 그런 걸 빼고 반도체 밸류가 60% 정도 합니다. 그러면 70, 80만 원에서 그거 60% 정도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한 4, 50만 원 정도가 그 반도체 가격이 된다고 보고요. 15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면은 50만 원어치 반도체를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건 서버입니다. 서버 쪽에 AI 서버 쪽에 보통 이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있다 보면은 엔비디아의 GPU와 그거에 같이 맞물려갖고 HBM은 같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를 좀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한 6,700억 불이었고요. 사실은 2023년도에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코로나 때 술티지가 나면서 그때 막 공급량이 많이 늘렸다가 수요가 못 따라가고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이 23년도에 주춤했다가 24년 작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게 1,419억 불입니다. 1,419억 불이고 우리나라 전체 총 수출의 21% 정도를 반도체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1,419억 불이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이었는데 올해는 더 높게 해갖고 1,500억 불. 최근엔 제가 좀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면 1,600억 불까지 이제 갈 걸로 좀 보이는 정도의 지금 간격이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좀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반도체 이제 메모리 가격이에요. 메모리 가격인데 아까 말씀드린 1월달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이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좀 AI 쪽에 가장 수요가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AI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HBM을 의미하는 건데
HBM을 만들다 보니까 HBM이 만들기도 어려워요. 만들기도 어렵다 보니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만들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HBM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범용, 핸드폰이나 그런 데 들어간 메모리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난 건 아닌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상승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좋은 가격이 좀 형성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시장이고요. 이제 설비 투자 시장이 좋아야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 SK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장이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가 좋아야지만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사실 올해 이제 설비 투자 실적이 약간 주춤하긴 했습니다. 특히 한국 쪽이 조금 주춤했고요. 그 주춤했던 이유는 이제 삼성 반도체가 좀 안 좋았어요. 올해 좀 전체적으로 좀 줄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설비 투자가 약간 주춤을 했는데 뭐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잘 되려면 SK 하이닉스도 또 잘 돼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됩니다. 보통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규모가 하이닉스의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은 SK 하이닉스 2배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맞춘 거기에 장비 재료를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좋아지는 실정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 뭐 그런 주요 고객사도 이제 확보를 하고 또 HBM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한테 쿼드를 거의 받았다라는 뉴스 뭐 올해 내내 계속 나오지만 거의 받을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아질 거를 보이고 그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재개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쪽 설비 투자를 좀 다시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면서 좀 설비 투자 시장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발표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갖고 사실 우리 다른 거는 미국이랑 협상을 했잖아요. 우리 상호관세 전체적인 수출품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랑 상호관세를 하고 아직 이제 행정명령까지는 안 갔지만 그것과 별개로 반도체는 별도로 갑니다. 반도체는 이제 품목관세라고 해서 미국이 이제 자동차라든지 몇 가지 이제 별도로 가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품목 관세, 반도체 품목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조사를 해요. 그걸 2, 3위조 조사라고 하는데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건데 이게 지금 뭐 원래는 7, 8월 달에 한다고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좀 상태이고요. 이게 나오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결론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에다 반도체 수출을 하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7.5%입니다. 7.5%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랑 홍콩 포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50% 이상은 이제 중국 쪽에 나가고 있고요. 미국 쪽에 가는 분량은 한 7.5%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그 마이크론조차도 반도체 공장이 미국 내에 10% 정도밖에 없고요. 다른 건 다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1차적인 결론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간접적인 영향이고요. 반도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IT 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IT 기기, 이제 태블릿이나 PC, 서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국가들도 보면은 중국, 베트남, 대만 이런 쪽 쪽에 있습니다. 갖고 이런 쪽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도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간 IT 기기가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그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그 수요가 떨어지면은 우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는 간접 효과를 제일 좀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단 길어질 것 같아서 스킵하고요.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반도체 기업이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00개.
지금 저희 협회 회원사는 300개 정도 되고요. 뭐 삼성, SK,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거기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거 외에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 그리고 또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 회사 여러 가지 이제 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총 다 합쳐갖고 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런 비율이고 우리나라의 전체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한 18.5%로 미국에 이어 한 2등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50% 이상의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2등 정도, 한 18.5%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오른쪽 표가 작년에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순이고요. 이게 빨간 게 잘 나가는 기업이고 파란 게 못 나가는 기업인데 사실 반도체 기업 중에 잘 나가는 기업은 AI를 하는 기업이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생산해주는 TSMC 그리고 거기에 메모리를 납품해주는 SK 하이닉스 이 세 개의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다들 한 40% 50%가 넘는 상태이고 그 기업들이 가장 이제 수익을 많이 내면서 이제 주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4등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2등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한 5등 정도 하다가 이제 1위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기업도 이제 못 나가고 있는데 파란색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 하냐면은 전력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군의 특성이 뭐냐면 중국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 통제를 통해서 반도체를 만든 첨단 제조 장비, 첨단 기술을 못 받아다 보니까 옛날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데 옛날 공정과 활용할 수 있는 이 반도체만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분야가 전력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국 기업들이 크게 설비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유럽과 보통 유럽 기업들이 많은데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전력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은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안 좋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현재 특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18.5%로 전 세계에서 2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년 이후로 한 10년 넘게 계속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에 약간의 이제 오류가 있는 게 이거 이제 반도체 최종 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점유율이고요. 이게 빠져 있는 게 파운드리라고 해서 남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TSMC가 잘하는 건데 그것에 빠져 있고 소부장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그걸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2등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경쟁력은 2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은 아니고요.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는 미국, 한국 여러 가지 국가별로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상장된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별로 나눴을 거고요. 이걸로 봤을 때 미국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한 9.5% 정도고요. 대만이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되는 21.2%, 중국도 우리보다 점유율이 높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긴 하는데 독보적으로 2등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잘하고 DRAM, NAND 그리고 HBM까지 잘하고 있어서 전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65%를 한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가 되게 잘하고 있고 작년에 점유율이 딱 5% 이상 또 올랐어요. 이건 HBM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점유율이 더 높게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잘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분야는 중국 기업이 언제 따라오냐입니다.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에 이제 낸드를 하는 YMTC 그리고 디램을 하는 CXMT라는 기업이 있어서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따라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지금 YMTC랑 CXMT가 조금 위협적인 수준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낸드가 디램보다 더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낸드 쪽의 YMTC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사실 저희 메모리 반도체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있는 장비 쪽이 저희가 이제 사실 점유율이 좀 많이 약한데 사실 반도체용 장비는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세 개국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점유율 한 2.4% 정도밖에 조금 안 됩니다. 사실 뭐 삼성이나 SK 같은 주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시장 분명히 있는데 아직은 좀 2.4%를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거는 중국이 우리보다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반도체 자립화를 통해서 장비 쪽을 빨리 성장해가지고 지금 5% 이상 점유율을 좀 늘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 팹리스 쪽이고요. 팹리스라는 건 이제 공장이 없는 거죠.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들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 이쪽에서 저희 점유율은 한 0.8%로 저희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 팹리스 쪽에 우리 점유율이 낮아진 거는 반도체를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있어요. 기존의 PC였다가 스마트폰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 AI가 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옮겨갈 때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팹리스 기업이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코아로직, 엔트비전 같은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퀄컴, 미디어텍 이런 미국 대만계 기업들 쭉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력을 좀 잃어서 지금 1%도 안 되는 점유율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 좀 반도체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AI 쪽으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어서 이 AI 쪽에서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조금 힘을 내면은 조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보이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리벨리온이라든지 퓨리오사 같은 AI용 NPU를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좀 성공을 하면은 좀 저희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파운드리 쪽인데 이제 팹리스가 설계를 하면 그 생산해 주는 거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쪽은 저희가 삼성전자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좀 좋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작년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 있다가 지금 테슬라를 이제 유치하면서 다시 잘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삼성전자 사실 파운드리가 예전에 TSMC만큼 잘했었어요. TSMC만큼 잘했다가 경쟁력 좀 잃은 주요 요인이 애플의 AP를 사실 삼성전자가 같이 생산을 해줬었는데 애플이 삼성전자를 떠나면서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이 확 떨어졌습니다. 사실 팹리스랑 파운드리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설계력이랑 성장력. 그런 메인 고객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도 좀 영향이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한 1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다만 이제 테슬라와 같이 코업을 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제조 쪽은 저희가 잘하는데 소부장이나 팹리스 뭐 이런 쪽은 좀 약하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동향이고요. 정책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설계 기업이 이제 칩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는 이제 EDA 툴이라고 하는 설계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고요. 그리고 반도체 미리 설계해 놓은 IP 블락이라는 걸 써서 설계가 완성을 하고 이 설계를 가지고 마스크를 떠서 이 마스크를 반도체 공장에 보내면 이 반도체 공장이 전공정, 후공정을 통해서 이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이 공장에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랑 장비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 역할이 좀 나눠져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공장, 반도체 밸류체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반도체가 195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는 한 개의 기업이 다 했습니다. 그걸 IBM이라고 하고요. 50년대에 처음에 잘하다가 혼자 다 하다가 이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각 분야별로 잘하는 기업 또 잘하는 국가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회사, 그 설계만 하는 회사, 그리고 IP를 제공하는 회사, 장비나 파운드리 패키징만 하는 회사로 이렇게 분업화가 좀 이루어지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시간을 맞추려다가 제가 약간
뭐 4시부터 다른 분이 또 발표가 있는데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쉽게 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좀 스킵할게요. 네, 그 시간 약간 오버하더라도 좀 천천히 갈게요. 약간 칩을 설계만 하는 회사를 펜리스. 그게 그 기업이 설계를 할 때는 소프트웨어랑 이제 IP라는 설계 블록이 필요하다고 이걸 각각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펜리스에서 대표적인 게 퀄컴, 그 브로드컴, 엔비디아도 펜리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시납시, 케이더스 이런 미국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고 반도체를 이제 제조하는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고 후공정만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전공정과 후공정은 전공정은 웨이퍼에다가 이제 회로를 새기는 걸 전공정이라고 하고 후공정은 회로가 새겨져 있으면 잘라가지고 이제 껍데기까지 씌우는 거 후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공장이 하는 데는 재료랑 장비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반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 개 기업이 다였다. 근데 이게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서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그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잘하는 기업이 나오고 또 잘하는 그 특정 분야에 잘하는 국가들이 생겼다라는 게 보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세계에서 반도체를 잘하는 이제 6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6개 국가가 각 국가가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잘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잘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도 제조도 잘하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장비도 잘 만들고 근데 다만 미국은 단점이 반도체 생산 능력, 반도체 공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공장 짓는데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반도체 이제 생산 시설이 좀 상대적으로 쭉 축소돼 가지고요. 이제 그걸 이제 커버하려 나온 게 칩스 액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반도체 제조를 잘하다가 이제 그 반도체가 우리랑 중국한테 우리랑 대만한테 넘어가면서 반도체 제조가 좀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요. 근데 여전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잘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렇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잘합니다. 대표적인 게 TSMC, 파운드리 그 기업이 이제 이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기업이 반도체 제조를 잘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동차 반도체를 잘하고 또 하나 유럽에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천 기술이라든지 연구소 쪽을 잘하는 국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거대 내수 시장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국에 여러 가지 이제 TV 공장도 많고 핸드폰 공장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커서 중국 거대 시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거대 시장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반도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고 나머지도 이제 키우려고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니까 알아듣시겠죠. 근데 이렇게 반도체라는 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각 국가가 자기가 그냥 잘하는 걸 하면 됐어요. 잘하는 걸 하다 보면은 반도체가 제일 싸고 효율성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이제 각 국가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를 우리한테 때렸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잘하는데 반도체 재료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좀 생기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건 이제 공급을 못 따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발로 해서 공급망을 이제 자국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이제 전쟁이 터지면 그 국가에서 나는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재료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터지고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이 잘하는 반도체 기술을 중국한테 안 주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좀 위협을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예전에는 자기가 못하는 건 남의 걸 갖다 쓰면 됐는데 지금 남의 걸 마음 편하게 갖다 쓰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돼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위기가 왔다.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회복성에 지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움직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반도체 생산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도 주고 지원 정책을 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기 반도체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칩스 액트라는 게 미국 내 공장을 지면은 그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게 있고요. 그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설비 투자의 세액 공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지원 정책을 좀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보조금을 주고 다른 나라도 보조금 많이 주고 있고요. 뭐 대만 같이 세제 혜택 다 모든 국가들이 공장 자기네 나라에 지면은 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뭐 그런 정책을 또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개발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지금 반도체에 의해서 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AI용 반도체 기술을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R&D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정책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에 맞춰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미국 전역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인디아나에 공장을 짓고 이렇게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랑 그런 거 받고 하고 있고 이제 바이든 정부랑 트럼프 정부랑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돈을 주면서 조금 했고요. 트럼프 정부 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하고 또 이제 여기다 공장을 안 주면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협박을 주는 방식으로 공장을 짓는 그런 정책을 좀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제조 능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만의 TSMC를 이제 거금을 주면서 이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의 TSMC가 공장을 이제 2개를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일본 정부가 그냥 공짜로 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유치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인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가 한 30명이 죽다, 30년 이제 조금 암울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일본에서. 저도 여기 구마모토 쪽에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일단 막 공장도 있고 뭐 옆에 막 사람들도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생략하고 사람들도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기업 한 분을 만났는데 이 구마모토에 가면 TSMC 공장이 있고 그 앞에 자기가 자주 가던 라면집이 하나 있었대요. 라면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라면집이 없어졌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라면집의 사장님이 TSMC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라면집 사장을 이제 데리고 가지고 지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막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이제 홋카이도 쪽에는 레피더스라고 해서 이나노 파운드리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내용을 짧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데 하나 하면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그 정도는 넘어가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서부 해안 라인을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공장들이 있고 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세금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반도체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주요 국가들 외에 동남아 쪽으로도 이제 반도체 투자 유치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이쪽에도 반도체 공장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자기네 하려고 이제 정부 지원이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베트남 쪽에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쪽이 많이 가고 있고 우리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랑 ADT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 쪽에 이제 공장을 새로 짓고 하고 있는데 가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그 공장에 운영하는 그 대졸 초임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싸고 그것도 젊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좀 베트남 쪽이 이제 인력 차원에서 이제 좀 뜨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정책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식의 반도체 R&D 정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못 바뀝니다. 이게 반도체입니다. 갖고 반도체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 포토 공정이라고 해요. 갖고 설계 기업이 이렇게 반도체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도에 맞춰서 사진을 찍거든요. 이게 ASML이라는 네덜란드의 포토 장비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딱 쏘면은 이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도가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면 이게 각각 새겨지고 요거 하나의 이걸 하나의 다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걸 칩화하는 게 이게 반도체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반도체는 이제 CMOS로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이것도 기술도 들어가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길이고요. 보통 반도체가 뭐 10나노, 20나노, 5나노, 4나노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길입니다. 그래갖고 이 길이가 이제 보통 3나노, 5나노 할 때 그걸 뜻하는 길이고요. 이게 짧아질수록 칩을 작게 만들 수 있고 이게 짧아질수록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짧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서 성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걸 항상 반도체 기업들은 이 길이를 작게 해서 성능이 좋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 작업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미세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왔던 거고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게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할 때만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런 오류가 많이 잡히면서 이 미세화의 한계가 왔다. 그게 그 말입니다. 갖고 이게 그런 이유는 이제 지금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이 미세화를 가는 R&D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한 상태고요. 그 미세화를 좀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포토 장비라는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반도체 팹을 짓는데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20억 불 정도의 금액이면 반도체 팹을 하나 잡는데 지금은 한 200억 불 정도의 금액이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팹을 공장을 짓는 필요한 기능이고 이거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 기업이 이런 그 미세화를 한계를 극복하고 공장을 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컴퓨팅 연산의 변화입니다. 갖고 지금 GPU나 뭐 그런 걸 우리가 병렬 연산, AI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의 CPU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직렬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정의가 보면 우리가 여러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최고의 그동안에 이제 학습된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분석을 해갖고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의 연산에 부합되는 병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병렬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게 만든 게 GPU입니다. 그래갖고 CPU와 GPU의 차이가 그건 거고 그 메모리 같은 경우도 달라집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CPU용 메모리였다가 이 GPU에 맞게 이런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는 메모리 그게 바로 이제 HBM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 AI 가속기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만든 GPU에 HBM이 이렇게 붙은 거 이게 이제 AI 가속기라고 되는 거고 이 AI 가속기가 AI 서버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고요. 지금은 이 AI 반도체가 초창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GPU가 이쪽 1세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 GPU가 성능은 좋은데 그 단점이 너무 범용성이다 보니까
가격이 높고 또 전력을 좀 많이 씁니다. 가격이 높고 전력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NPU라는 게 있고요. NPU는 ASIC인데 이거는 이제 특정 용도. 나는 이제 다 모든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금융권에 맞춘 AI 반도체, 금융권에 맞는 학습, 뭐 여러 주식 투자에 맞는 학습 이런 식으로 특정 용도에 맞게끔 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그런 식의 NPU를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또 나중에 가서는 이제 PIM이라고 해서 데이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까지 합천 그런 제품을 계속 진화해 나갈 겁니다. 그게 매 사이클이 하나 있고요. 그런 맥락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컴퓨팅이라는 것도 계속 센터에 그 중앙에 딱 분산됐다 중앙에 분산됐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큰 연구소에만 하나 있다가 개인용 PC로 갔죠. 그때 이게 이제 컴퓨팅이 그렇게 변화됐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로 갔을 때 인터넷에서 다시 이게 서버로 갔다가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다시 컴퓨팅 스마트폰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AI 등장과 함께 ChatGPT와 함께 이제 다시 이제 서버 쪽으로 간 중앙시로 됐는데 이게 다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여러 가지 IT 기기 AI가 탑재가 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그 컴퓨팅이 좀 분산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AI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첨단 패키징이라는 반도체 제조 기술이 중요한데 첨단 패키징이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미세화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칩을 각각 만든 다음에 모든 걸 작게 만들지 말고 각각 만든 다음에 그냥 붙이자입니다. 붙이자. 그냥 한 번에 다 만들면 너무 어려우니까 각각 만들어갖고 이걸 다 붙이자. 이건 이제 칩넷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이 이제 첨단 패키징을 필요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GPU라든지 HBM을 합치는 이제 2.5D 패키징 이런 첨단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한달 될 거라서 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업이 잘 돼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제조 IT 기기와 AI 반도체를 접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첨단 패키징 쪽, 이제 최근에 그 미세화라든지 AI 반도체를 위해서 첨단 패키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R&D 사업을 계속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인천에 대한 이야기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반도체 분포를 좀 하나 마지막에 추가한 건데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경기도 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부산 쪽에 있고 인천 쪽에는 이제 패키징 기업들이 많습니다. 인천 이제 뭐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다 보니까 반도체 최종 공정인 패키징 쪽이 좀 많이 들어있는 상태이고 그걸 이제 분포를 나눠보면은 전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 세수의 50%가 경기도에 있는 거고요. 종사자 수는 67% 정도 됩니다. 인천에는 기업체 기준으로 한 5% 정도가 있고 그리고 종사자 수는 6% 정도가 이제 인천에 이제 분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수출에서 12.5%를 저희 인천이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에 스태치팩이라든지 이제 JCT 같은 후공정, 외국계 후공정 기업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부천까지 가시면 이제 그쪽에 DBI텍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인천 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이 제일 크게 지어지고 있는 건 용인 쪽이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이제 300조, 120조 이렇게 거기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잘 되려면은 이 용인 클러스터가 성공해야 됩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하려는데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전기를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기업들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인프라라든지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시간 쫓기다 보면 너무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 페이지로 이제 조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향후 주요 이슈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내년에도 계속 좋을까? 그거의 이제 핵심은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있을까가 이제 핵심인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년도에 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내년에도 AI 서버 쪽에 투자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빅테크 기업 이외에도 주요 국가들이 소버린 AI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AI 인프라 투자되면서 반도체도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 영향에 관련해서도 지금 관세가 이제 뭐 다음 달이나 이제 언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좀 잠깐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 수요 측면에 잠깐 주춤할 수 있는데 위에 말씀드렸던 AI 인프라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상승하는 거에는 아주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 가능성 관련해서는 미국이 여러 가지를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 중에 대해서 이제 사람 견제도 하고 있어요. 인력도 이제 중국 그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그 중국 기업이 확실하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중국 쪽은 20에서 40년 이제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이제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이제 앞으로 반도체 생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인건설스토가 성장해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들 많이 지원할 거고 그리고 R&D 쪽으로는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쪽에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큰 내용과 어려운 내용을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설명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좀 발표를 이렇게 마치고 한 20분은 조금 제가 질문을 답변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램이 여러 개 사용된 GPU에다가 HBM 붙은 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디램이 쌓인 HBM이고요. HBM과 GPU가 붙은 게 AI 가속기. 그 GPU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고, HBM은 이제 삼성 SK. 지금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시장은 HBM4로 나가는데 4에서 또 SK 하이닉스가 절반 이상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나머지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는 진입을 못했는데 아예 진입을 하냐 마냐가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은반도체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디램이 워낙 HBM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곳에서 디램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비싼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램 범용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용 반도체라는 거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디램이 말하는데 그 스마트폰 우리도 지금 스마트폰을 그렇게 자주 안 바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런 PC도 마찬가지고 그쪽 수요가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았는데 반도체 삼성 SK 기업들이 서버 쪽에 들어간 HBM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간 범용 메모리에 대한 공급이 조금 부족해진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 범용 반도체도 중국이 빨리 쫓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시장이 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HBM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HBM 그냥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걔네들도 HBM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잘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 만드는 거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범용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범용 나무는 공급이 딸려서 이제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범용 반도체 쪽이 좋아지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HBM 비중이 되게 높은 상태이고 삼성도 하긴 하는데 비중이 SKBM 적고 범용 비중이 좀 꽤 크거든요. 이 범용의 이제 메모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발전 방향이 서버는 중앙집권으로 있다고 해서 IoT나 이런 데 사용하는 보통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HBM이나 이런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됐다. 예. 그 시장도 계속하고 그 서버가 죽는다는 건 아니고 서버는 서버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HBM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IT 기기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특화된 HBM 같은 메모리가 또 나올 겁니다. 아직은 개발 중에도 지금 개발이 그거에 맞춰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원래 세계적인 목표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지금 이게 한계여서 얘네들이 개방성을 조금만 저도 그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그 말씀하신 어떤 기업이든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소스 코드라든지 자기네들 표준이 있는데 그거에 그 자기네들 기술 표준을 공개를 하는 기업이 있고 안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그동안 좀 안 했었어요. 근데 안 했는데 중국의 요새 이제 AI 쪽의 하웨이라든지 이제 딥스케들이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은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쪽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자극을 받아서 그 쪽을 좀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MV 링크라고 해서 걔네가 그런 네트워크 관련 기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공개하면서 그 자기가 개발한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갖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전문가시니까 좀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지금 진행 얘기 많이 하는 게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어떤 파운드리를 전략상으로 아닌 구성하고자 했는데 그게 성과는 많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삼성과 계약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TSMC가 워낙 그 생각하거든요. 추가적으로 그 테슬라의 물량을 소화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런 의지를 해서 그 시기에 사실 그 핵력 커플에서는 파운드리에 대한 공동력 강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삼성 쪽 그 파운드리 빅메모리 쪽이 분기당 2조씩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이 분기 그 정도면 1년이면 뭐 10조 가까이 되고 막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번에 테슬라 건이 이제 굉장히 큰 기회인 건데 사실 테슬라 입장도 만약에 TSMC가 잘 맞춰줬으면 글로 갔을 거예요. 글로 갔을 건데 파운드리 쪽은 수율이 중요하거든요. 수율. 고객사가 이거를 설계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생산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생산을 얼마냐 분량 없이 해주냐를 이제 수율이라고 하고 이 수율이 삼성전자가 TSMC 걸 못 따라갔습니다.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잘 못 맞겠어요. 사실 작게 만드는 기술 2나노 파운드리는 똑같거든요. 삼성이나 TSMC는 똑같이 2나노를 하는데 그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 없이 제대로 된 칩을 삼성이 못 만들어주니까 그동안 고객사들이 삼성을 못 맡기고 이제 TSMC의 그 의존도가 좀 심해진 상태이고 근데 모든 기업들이 TSMC에 몰리다 보니까 이 TSMC 배가 불러가지고 최근에 이 가격들이 파운드의 가격을 굉장히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리고 이제 갑질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 거죠. 근데 TSMC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고객이 첫 번째가 엔비디아고 두 번째가 애플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TSMC 맡길까 하다가 자기 상대를 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보면은 TSMC에서
티스가 보기에 그렇게 좀 나쁘지도 않고 자기가 같이 좀 해주면은 좀 잘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삼성에서는 기회가 됐던 거고, 그걸 이제 좀 잘 살려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가 잘 되려면 큰 고객사랑 같이 기술 개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파운드리 경쟁력이 낮아지게 된 계기가 애플이더란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테슬라가 왔으니까 그게 좀 기회가 돼서 좀 잘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갖고 2조 적자인데 좀 최근에 가동률이 높으면서 적자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그것까지 이제 가동하다 보면 더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랜드도 똑같이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SSD라는 제품을 들어가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서버 쪽에 그 데이터 처리도 하는데 데이터를 저장도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이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랜드 쪽은 항상 디램보다 좀 안 좋았어요. 그게 이유가 디램은 이거 디램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3개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고 랜드는 훨씬 많아요. 뭐 키옥시아도 있고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중국의 YMTC도 경쟁이 더 심하다 보니까 공급업체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이제 디램만큼 좋지를 못했던 건데 최근에는 랜드가 그동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는. 똑같이 이제 이것도 AI 서버 쪽에 SSD 쪽 이제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